주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보고 싶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김 할머니가 뇌 손상으로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중에 가족들과 병원 측이 연명치료 중단을 두고 서로 대립하면서 소위 존엄사 논란이 크게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9년에 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셨을 때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2016년 2월 3일 말기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을 함께 다루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2018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존엄사, 안락사의 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고 말기 환자에 대한 교회 가르침,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 원장 정재우 세바스티아누 신부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중앙내과 이명아 안젤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우 신부님께서 생명대학원 대학원장으로 계신다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은 10년이 넘었으니까 생명대학원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이 학교가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생명대학원 그 이름처럼 그 생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 특수대학원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3년 정도 되었고요. 네. 이제 그 우리 생활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생명 존중이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명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고 특히 우리 가톨릭 대학교에 있으면서 가톨릭 교회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명하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종양내과 교수님이시라고요. 종양내과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암 환자들이 거기 네. 가는 곳이죠. 네,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도 그 김할머니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연명의료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 무엇을 중단하고 어디까지인지 좀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명의료는 사실 이제 의료 행위 중에서 특히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 짧게는 뭐 수일 이내, 한 2, 3일 이내에 임종이 네. 예측이 되거나 또 좀 길게 봤을 때는 한두 달 이내, 3개월 이내로 이제 임종이 올 것이 예측되는 환자분들한테 그 생명 기간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병이 치료가 된다거나 회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의료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정말 1일 이내에 임종하실 분들을 좀 더 연장하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승합제 이런 게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말기 암 환자 같이 회복 안 되지만 3개월 이내에 한 번 더 그래도 병에 대한 치료를 한 번 더 시도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용되는 항암제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연명의료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암 환자들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뭐 2달 남았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길어야 석 달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가족들한테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약을 쓰면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산소호흡기를 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나 치료는 불가능한, 네. 네, 그런 것을 이제 연명한다, 좀 늘린다, 수명을 늘린다, 막 이런 네.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웰다잉이라는 그 단어나 그 개념을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아까 오프닝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그 김할머니 사건 이후에 연명치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되면서 그 당시 뭐 소위 존엄사라는 말도 나오면서 그냥 산소호흡기 꼽고 치료 가능성이 없이 연명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에서 또 웰다잉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웰다잉도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연명의료의 쟁점, 그리고 웰다잉이라는 측면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어디까지 그것이 가능한 건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그 연명의료가 무의미하다라고 판정이 되는 거는 각 질병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일괄적으로 저게 다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 항암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사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제 수개월 이내에 병이 나빠질 게 분명하고 임종기가 분명히 다가올 텐데 그 시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남아있는 생애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혹시 기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난 치료를 해보겠다. 네. 이런 게 개념이 달라지는데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치료라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그 말기 암 환자 상태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 약은 갈수록 독해지다 보니까 네. 그게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치료 중에 하고 싶었던 건 못하게 아무것도 되고, 못하고. 예, 네. 더 나빠지고 이제 더 연명하다 하기 위해서 중환자실 같은 데 가게 됐다. 그렇게 네. 되면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실에서 그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치료는 사실은 환자한테 무슨 도움을 줬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정말 시간만 연장한 거지, 그렇죠. 환자가 편안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뺏은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연명 치료가 범위가 이제 넓어졌고 또 항암제 같이 무의미하게 추가되는 것은 사실 피하는 게 좋겠다, 이제 네. 그런 의미고요. 인공호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 환자한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환자가 그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다거나 준비를 한다거나 가족 간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단지
시간만을 연장하는 의미가 연장하는 되고, 거다. 예, 오히려 또 그런 의료 장비라든가 투약 때문에 환자한테 부작용이 있다거나 네. 또 힘들게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호흡기를 쓰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말을 못합니다. 못하죠.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을 통해서 네. 그 치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을 때 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진정제를 써서 아. 이제 의식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주위 사람을 알아본다든가 그렇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명을 조금 며칠 연장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저도 그때 이제 국내에서 생명위원회로 기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추기경님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교수님은 그 당시에 병원에 계셨었나요? 네, 그런가요? 저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김수환 네. 추기경님은 암 환자는 아니셨으니까 제가 담당하는 환자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연명치료 결정법이 사실 시작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김할머니처럼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중단하는 건 사실 불법이고 네. 또 그렇게 하면은 의사들이 뭔가 법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다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고요. 네. 김수환 추기경님 같이 이제 했을 때 이거 무의미하게 연명만 되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아예 이제 인공호흡기라든가 심폐소생술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의사 표현하는 거는 사실 말기 암 환자의 일부 환자들은 그 법의 당시에도 제정 이제 하고 전에도 있었죠.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암 환자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암이 아닌 말기 질환이라고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잘못한 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할수 의료진 있죠. 입장에서도 네. 조금 잘못 이해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고 네. 옆에서 바라보는 신자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네. 정재훈 신부님은 네.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갔을 때 한국에 안 계셨죠? 예, 유학 그렇습니다. 중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좀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논란에 대한 말씀을 네. 들었는데요. 그때 신부님 생각하기에 지금은 이제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논란의 어떤 윤리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존엄사냐라고 하는 네. 거는 좀 그 당시에 존엄사를 지지하는 쪽에서 더 많이 이제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럼 그 존엄사의 개념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당시에 얘기되던, 지금도 물론 얘기하고 있는 존엄사는 이제 환자 본인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거를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거 선택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을 존엄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굉장히 이제 생명을 이제 그만 이제 끊자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시게 하자라거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행위로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따가 이제 안락사 말씀드리겠지만 안락사랑 잘 구별이 되지 좀 않고 모호하죠, 기준이. 예, 네. 오히려 이름만 바꿔서 안락사 얘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가톨릭 교회가 이런 안락사를 의미하는 존엄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존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미주 씨는 가족 중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실 위기에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시는데 회복 가능성이 없다. 지금 당장에는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산소호흡기를 떼냐 마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긴 한데 만약 그렇더라면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일단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사가 없을 때 가족들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김할머니 사건은. 어렵죠. 네. 근데 너무 어려운데. 가족 중에 일부는 이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으니까 떼는 것이 어차피 환자 고통스럽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데 또 한쪽은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뭐 이렇게 혹시 살아날 수도 있으시니까 해보자 이런 게 대립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 아마 병원에서는 뗄 수 없다. 네. 그 의료법상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가족 중에는 더 이상 고통받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런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갔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러면 이런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 더불어서 이제 호스피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치료 가능성이 없을 때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든다든지 그런 호스피스 활동, 그 통증 완화만 하고 이런 것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교수님.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요?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사실 저희가 다 중단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던 거를 안 하는 거는 중단하는 거고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건 이제 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을 본인하고 사실 먼저 상의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죠. 이제 네. 그 단계는 중단보다는 유보에 대한 이제 입장이 네. 좀 강하고요. 말기라고 진단이 되면 그때 의료진은 환자하고 같이 앞으로 이렇게 말기에 더 진행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현재 말기라고 했었을 때 이러이러한 치료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말기 진행이 되고 임종기가 됐을 때 이제 그 계획서에서 미리 논의한 바대로 이제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시행하지를 않는다. 아예 시행하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 그걸 좀 미리 논의하는 게 가장 별 문제 없이 가장 진행되는 방법이고, 그 미리 의논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전연명 의료요양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병이 걸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를 미리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네. 있는데 사전에 하는 것이 있고 네. 병이 걸렸을 때 나중에 네, 하는 네. 게 있죠. 근데 네. 사전에 하는 거는 내가 좀 건강하지만 나중에 내가 혹시나 내 병이 들어서 연명을 할까 말까 결정할 때 난 이런 것을 하지 네. 말라. 그것인데 그거는 워낙에 이제 병이 걸리기 전이니까 네.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니까 모르죠. 네. 그것보다는 이제 네. 썼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실은 네. 본인이 질병에 걸리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논의를 하고 네. 그 용어를 그러니까 사전 의료, 연명 의료, 의향서고 그다음에 병에 연명 걸렸을 의료 때 계획서. 연명 의료 계획서. 네. 그거는 이제 병에 걸린 상태니까 예, 말기 진단에서 이제 말기 사용할 진단을 수 받았을 있어요. 때 그러면 이제 의사가 가장 상태를 잘 아실 테니까 의사랑 네. 상의해서 그렇죠. 해야 네.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면 그 연명 의료 결정법이 제정되던 당시에 논란거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논란거리였습니까? 사실 연명의료 계획서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기에 이제 네.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 말기의 기준이 사실 암 어떠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기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네. 그 외에 대부분의 질환에서는 말기의 정의가 어렵고 네. 이제 앞서 논란이 됐던 김할머니 사건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 사실은 처음부터 말기가 아니라 괜찮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그러니까 네. 말기를 건너뛰어서 급성기 악화가 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작성을 못하니까 그렇죠.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 결국 가족들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제 항상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한다는 거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에서 그렇죠. 항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가족끼리 또 의견이 달라지는 네네,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네. 네, 그러면 정신부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었죠? 네, 한창 그 법을 만드는 동안에는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지난 그 방송에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말씀을 네네.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호스피스에서는 이제 말기가 지난 환자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더 적극적인 그렇죠. 치료를 하기보다는 마지막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법이 없어도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사부터 환자와 간호사가 다 그 생각을 공유하고 그렇죠.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한 거는 그와 같은 정신을 더 우리가 알리고 함께 네. 하는 것이지
법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남용될 우려가 있다. 예. 이제 그런 그리고 걱정도 있죠. 그 의사 환자분들의 상태라는 것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고 환자마다 다른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그 현장을 더 이제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빨리 포기하는 그런 생명 경시로 빠질 게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연명 치료, 과도한 연명 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존엄사라고 하는 것이 또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뭐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안락사, 존엄사, 뭐 연명치료 중단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데 그 차이를 조금 신부님 좀 잘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 부분, 예, 우리가 지금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네, 여러 네. 번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해서 살아있는 게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기로 하자. 그런 의미는 이제는 아니죠. 돌아가시게 네. 하자. 그것이야말로 이제 안락사가 네. 말하는 거고, 그렇죠. 존엄사도 종종 그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락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 그래서 이름은 안락사이지만 내용은 이제 살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의도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 존엄사도 결국 이름은 달리 쓰지만 내용이 같다면은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의미하다는 건 어떤 부분인가? 어떤 처치, 어떤 의료적인 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만 한다. 예, 그러려면은 의사분들의 판단도 좀 들어봐야죠. 의사의 네. 소견도 듣고, 그 다음에 환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게 뭔지를 의사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과도한데 굳이 이렇게 치료하면 환자가 힘들기만 하고 치료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집착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의사로서 그래도 꼭 살리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죠. 네. 그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어떤 상황이 딱 됐었을 때 그 순간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얘기하는 임종기 판단이나 말기 판단은 이제 두 명이 판단하게 두 되어 명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만성적으로 흘러가는 질환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갑자기 나빠지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악화가 돼서 당장 뭔가 손을 써야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연명치료 유보라는 건 없고 의사 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은 일단 의료적 처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을 때 점점점 다른 장기 기능이 손상이 되고 네. 이제 정말 이분은 이제 회복이 어렵겠다라는 그 시점이 왔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임종기라고 평가를 하고 그때도 역시 두 명이 판단을 해서 임종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단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임종기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미 달고 있던 호흡기를 떼는 거는 말기가 아니라 임종기에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나빠진 상황에서 제거를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치료를 일단은 잘 하는데 하고. 점점 나빠진다면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지만 바로 그걸 중단하지는 않고 정말 임종기 판단이 됐다라고 했을 때 두 명의 전문의에 의해서 임종기 판단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의료진도 그 임종기 판단 쉽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거 잘 모르시기도 하지만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의학적으로 임종기가 아니라 사실 살아도 이제 완전히 회복 안 된다 그랬을 때를 잘못 이해하셔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찍 중단해서 존엄사 또는 안락사의 의미로 이거를 혼동해서 네.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자, 사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또 본인이 미리 의사 표명하는 것도 중단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미묘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기 진단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연명의료 계획을 사전에 미리 같이
그 의료진과 공유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의료진의 판단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이거 할까 그렇죠. 저거 할까 애매할 네. 때 그래도 이쪽 네, 방향으로 갈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해주고요. 미리 공유하는 게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게 될 때에도 신중하게 이것이 정말 임종기가 맞는지 의학적 판단과 함께 다른 가족들의 전원 합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단할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소호흡기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 네. 또 강심제, 또 예. 다른 것이 있나요? 투석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치료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그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공급이라든지 뭐 수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사실은 영양 공급은 영양 공급이나 수액이라는 게 그 자체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양이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심폐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한테 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영양이나 수액 공급은 사실 그게 연명의료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준다고 한들 연장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 들어간다고 해서 환자가 양만 과도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그것 때문에 뭐 부담을 느낀다거나 고통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기본 치료, 그러니까 산소를 주는 것처럼 호흡기,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할 수 네. 있도록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수액이나 영양의 기본 처치는 사실 연명의료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보통은 다른 그런 걸 중단한다 하더라도 그건 유지시키도록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신부님 그 영양 공급도 뭐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 있었거든요. 윤리적인 문제로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양을 드리는 것, 뭐 이렇게 코로 튜브를 네. 드린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그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영양 공급, 수분 공급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예,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해드려야 어떤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양 공급을 한다는 거는 우리 말하자면 음식을 주는 건데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좀 굶어 죽인다. 뭐 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 못 한다면 그건 또 의료적으로 다르게 또 처치를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연명 치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미묘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또 생명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다만 그것이 과도하게 했을 때 환자에게 해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애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불필요한 과도한 그런 처치는 내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고 사실 많은 경우에 그 말기환자나 이제 병에 걸린 어르신들이 내가 살아있으면 가족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는 게 더 가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태어나서 어릴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네.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성인이 돼서 살지만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이제 우리 몸이 약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이제 모습이고 네.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짐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좀 우리의 삶이 너무 좀 각박해지고 고독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돌봄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고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돌봄을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 그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금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 환자인데 당장에는 목숨이
지장이 없다지만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아픔이 올 때마다 좀 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제 안락사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좋은 것이라서 이제 그걸 선택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죽음밖에는 길이 없어 보이니까 죽음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을 원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힘들다라는 호소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돌봄을 이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분들께서는 정말 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통증으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마음의 고통,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시는 그분의 그 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또 이렇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고통은 무조건 피해야 될 악인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지만, 또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고통은 자기의 어떤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말년의 그런 고통을 또 인내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떤 보속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고통을 피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신앙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크 콘서트 4U 오늘은 연명의료 중단과 존엄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모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